이번 코너는 하루 중 꼭 알아야 하는 뉴스들을 골라 전해드리는 뉴스 포인트 시간입니다. 이스라엘이 벼르고 있다가 결국 이란 본토를 타격하면서 보복에 나선 모습인데요. 얼마나 금융시장 변동성이 커졌는지 홍경표 기자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지금 중동 사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이스라엘이 이란의 대규모 보복 공습에 대한 어떤 재보복을 엿새 만에 간행을 했습니다. 예. 제5차 중동 전쟁으로 비하 확전될 가능성 우려한 이 국제사회의 어떤 만류 속에서도 이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란 대응에 대한 결정은 주체적으로 내릴 것이다 이렇게 천명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재보복은 시간 문제로 여겨져 왔습니다. 오늘 오전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40분경에 이스라엘 미사일이 이란 내 장소를 타격했다는 소식이 속보로 나왔어요. 이 소식이 전해지기 전부터 약간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좀 급락을 하기 시작을 하더니 네. 이 소식이 구체적으로 나오자 우리나라 코스피를 포함한 국제 금융시장이 출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 타격을 했다는 소식이 이 구체적인 뉴스가 나오기 전에 텔레그램으로 돌았긴 했거든요. 그런데 이게 확인은 안 됐었는데 이 내용이 뉴스로 구체적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네. 네, 그때부터 시장이 크게 움직이기 시작했는데 미국 ABC 방송은 이스라엘 미사일들이 어떤 이란의 한 장소를 타격을 했다고 이제 미국 당국자가 확인했다고 보도가 나왔어요. 네. 이란이 이 시리아 내 자국 영사관에 대한 보복으로 지난 13일 밤 이스라엘에 대규모 심야 공급을 단행한 지 6일 만입니다. 그러니까 이 보도가 나왔을 때 당시에 이란 현지 시간이 새벽 시간대인 오전 5시경이었는데 네. 이와 관련해서 러시아 타스 통신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이 이란 내 목표물에 미사일 공격을 했다고 보도를 하기도 해서 네. 러시아 언론에서도 이렇게 이스라엘이 이란을 공격했다 이렇게 보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스라엘이 공격을 한 거는 맞는데 네네. 정확한 타격 지점이 어디였습니까? 지금은 이스라엘이 이란 보복 공습에 대응에 겨냥한 곳이 이란 중부의 이스파한 일대로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는 이달 13일 이란이 이스라엘 공격 때 미사일과 드론이 발사된 곳 중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기는 공항과 군 기지, 핵시설 등 주요 시설이 위치가 돼 있어요. 아직까지는 이스라엘이 공격이 이스라엘이 확인해줬다는 뉴스가 나오지 않았는데 네. 지금 이스파한 일대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스파한 지역이 예. 일대요. 예, 네. 맞습니다. 미국 CNN 방송, 블룸버그 통신 등에 따르면 이스파한 공항과 군 기지 인근에서 폭발음이 들렸다. 네. 이렇게 보도가 나왔고요. 예. 이스파한 공항이 있는 이스파한 같은 경우는 이게 이란 이스파한 주, 그러니까 주도인데 이름이 똑같죠. 예. 수도 테헤란 남쪽 440km 지점에 있고요. 인구 220만 명 가량으로 이란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스파한 주에는 이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핵심인 핵시설들과 미사일 시설, 공군기지 등 몇몇 군 기지도 상당히 위치해 있어서 안보적으로 중요한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나온 소식들을 종합해서 보면 이란이 핵시설 그 근처를 타격한 것으로 보이는데 직접적으로 핵시설을 공격하지는 않았네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고통스러운 방식의 보복을 내세워서 어떤 방식으로 보복이 이루어질지 시장에 관심이 지대했는데요. 네네네. 이 강도 높은 보복은 시간 문제다 이런 분석도 나왔었습니다. 네. 다만 현재 전해지는 초기 정황을 볼 때 이스라엘이 어떤 영내 긴장 수위를 높이는 그런 어떤 대응까지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이란의 이스파한에서 폭발음이 들린 것은 맞는데 핵시설을 직접적으로 타격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정부와 국제 원자력 기구도 심각한 안전 문제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자제를 요구해 왔고요. 실제로 지금 국제 원자력 기구에서도 핵시설이 타격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또 확인을 해줬고요. 네. 일단 미국의 한 고위 당국자 같은 경우는 미국 CNN 방송이 이스라엘이 이란의 핵시설을 공격하지 않았다고 또 공식적으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격하지 않았다고요? 예, 핵시설을 공격하지 않았다고요. 예. 네. 그러니까 이 당국자가 이스라엘 공습이 이란의 공습에 대한 보복이라면 제한적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네. 이렇게 전했고 네. 그는 이스라엘이 민간인과 핵시설을 피하고 군사시설만 표적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미국 폭스뉴스 같은 경우도 사안을 잘 아는 군사 소식통을 인용해서 이스라엘의 보복을 제한적이다 이렇게 규정을 했는데 지금 언론에서 나오는 어떤 미국 언론의 어떤 스탠스를 보면
거의 좀 제한적이고 뭐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 거 보면은 좀 미국 측에서 그렇게 원하는 것으로도 보이고요. 네. 예. 이제 이스라엘의 함과 함께 이제 구체적 표적이 무엇이었는지는 지금 전해지지는 않고 있어요. 공식적으로는. 네. 다만 이제 이스라엘이 자국을 겨냥한 이란 공습의 원점을 타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이제 지난 13일 이스라엘을 공습할 때 발사처로 이용한 곳 중 하나가 이스판이었고요. 네. 네. 그러니까 뭔가 상징적인 장소였던 그렇죠. 만큼 이제 어떤 의도가 있었다. 네. 이렇게도 보입니다. 이번 공격에 대해서 이제 이스라엘 측에서는 어떤 입장을 내놨습니까? 지금 정황상으로는 그 이스라엘 측이 공격을 한 것으로는 보여요. 네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측은 이에 대한 언급 자체를 좀 피하고 있습니다. 네. 이스라엘군이 이제 이란 공격 후에, 그러니까 이란 폭발이 발생한 후에 지금은 논평할 것이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네. 반면 그 미국의 한 고위 관계자가 한 말이 또 보도가 됐는데요. 이게 이스라엘이 미국의 공격을 가한 건 맞고, 하지만 이 공격의 목표가 핵은 아니라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지금까지 상황을 지켜보면은 뭐 이스라엘이 노코멘트 작전을 일관하고 있고, 뭐 지금 이스라엘이 이란에 대한 추가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좀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네. 일각에서 이 이란 쪽이 아예 공격이 없었다라고 네. 하는 그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맞습니다. 이란의 입장은 지금 이 미사일 공격 자체가 없었다는 거예요. 네. 이란 당국자는 로이터에 이날 이란 이스파한에서 들린 폭발음은 이란 방공 시스템이 활성화된 결과다. 이란에 대한 미사일 공격은 없었다. 그러니까 미사일 공격은 없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 이란 매체 보도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란의 반관영 파르스 통신 같은 경우는 이스파한 주도 이스파한의 공항에서 폭발음이 울렸는데 당장은 원인이 알려지지는 않았다 이렇게 밝혔고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제 원자력 기구가 당장은 이란 핵시설은 완전히 안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렇게 또 공식적으로 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오늘 네. 오후에 이제 핵시설 피해는 없고 상황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제 폭발음이 들렸다는 곳 근처에는 이제 이란 제8 육군 항공대 군기지가 있다고 덧붙였고, 예. 지금 CNN 방송도 이란 육군 항공대 근처에서 폭발음이 들려왔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오후에 계속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이 소식을 알려드리면 이란 관리는 즉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 없다. 그런데 공격을 받지 않았는데 대응할 계획이 없다는 건 좀 이상하긴 하지만 그러게요. 즉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은 없고 공격 배후가 불투명하다 이렇게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런 발언을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이 정도로 좀 끝내자 이런 스탠스로 좀 보이고요. 또 정리를 해보면 뭐 폭발음이 난 것은 맞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통된 이제 보도인데 네. 진짜로 타격했는지는 공식적으로 지금 알 수 없는 상황이고요. 네. 지금 때린 이스라엘은 노코멘트고 좀 맞은 이란은 안 맞았다고 하니까, 그리고 뭐 심판 역할을 하는 미국은 뭐 때렸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 맞은 걸로 하고 적당히 넘어가자 뭐 이렇게 가는 분위기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네. 이란 쪽에서도 이번에 다시 또 재반격 네. 이 피해를 공격을 당했지만 네네. 다시 또 재보복에 나서기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어서 그렇죠.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이스라엘 타격에 대해서 이 금융시장 쪽에서는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아까 이제 오전 한 10시 40분경 ABC 뉴스가 떴거든요. 이제 이스라엘의 타격 소식 전부터 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주가가 좀 빠지기 시작을 했어요. 네. 위험 자산 회피 심리였고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또 뉴스가 뜨자 급격하게 하락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예. 이 외국인과 기관들이 주식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네. 코스피는 3% 넘게 하락해서 2,500선까지 내려왔었고, 코스닥도 3% 넘게 하락한 825선까지 왔어요. 예. 계속 불안했던 달러원 환율도 뭐 1,390원까지 올라오고 지금 유가도 1배럴당 85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네네. 거기다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일본 니케이 지수, 뭐 중국, 홍콩, 대만 모두 주식시장이, 그러니까 위험 자산이 전부 다 하락세를 보였고요. 아시아 증시가 다 약세를 보였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점심시간 이후에 뭐 이란이 미사일 공격 부인하고 이스라엘 측의 논평 거부로 이란 또 핵시설이 안전하다 이런 또 보도가 나오면서 확전 우려가 잦아들었고요. 네. 이 때문에 이제 코스피가 좀 말아 올리기는 해서 1.63% 떨어지는 수준으로 또 마감이 됐고, 네. 코스닥도 1.6%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가 지수만 보면 어느 정도 좀 진정이 되는 분위기고요. 네네. 시장 가격으로만 보면 아까 치솟던 달러원 환율도 1,382원까지 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1,400원 목전까지는 네. 갔으나 이제 돌파하지는 못했네요.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중동 정세 소식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S&P 중동 불안에 이스라엘 신용 등급 강등.
이 이란의 이스라엘 타격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보복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제 실제 타격이 보복이 반격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중동에서 긴장감이 커졌는데요. 여기에 이제 글로벌 시장도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금 S&P가 이스라엘 신용 등급을 내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글로벌 신용평가사인 S&P가 이스라엘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에서 A+로 한 단계 낮추고 이제 신용 등급 전망은 부정적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네. S&P가 이스라엘의 신용 등급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A+ 등급은 지금 중국, 버뮤다 등과 같은 수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신용 등급을 낮췄다는 거죠. 맞습니다. 물론 뭐 당연히 이렇게 신용 등급을 떨어뜨리는 건 중동 네. 확전 우려 때문이겠죠. 네, 이게 지금 신용 등급 내린 그 뉴스가 나온 게 지금 이스라엘이 보복을 하기 전이었는데 이미 지금 신용 등급이 내려간 것이죠. 네, S&P는 이제 최근 이란과의 충돌 증가는 이미 높아지는 어떤 이스라엘의 지정학적 위험을 고조시켰다고 네. 밝혔습니다. 이어서 이제 중동의 확전, 그러니까 전쟁이 커질 상황을 이제 기본 시나리오로 보진 않지만 만약에 현실화될 경우에 이스라엘 안보에 더 큰 부정적 영향을 줄 수도 있고요. 경제, 재정, 국제 수지 등에도 여파가 있을 것으로 좀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리고 S&P는 방위비 지출 확대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재정 적자가 올해 GDP의 8% 수준으로 늘어나고 중장기적으로도 어떤 이런 안보 때문에 재정 적자 수준이 확대될 것으로 또 전망하기도 했고요. 예. 앞서서 다른 이제 글로벌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올해 2월 또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의 또 전쟁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 일을 이유로 이스라엘의 신용 등급을 A1에서 A2로 한 단계 내린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가 이스라엘 경제에는 상당히 악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신용평가사 두 군데에서 네. 벌써 지금 이스라엘 신용 등급을 내렸고 네. 지금 뭐 이제 중동 분쟁이 커진 네. 상황에서 다른 한 곳 피치인가요? 네, 네네네. 피치에서도 이제 신용 등급을 낮출지 그 네. 결정을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네, 두 번째 뉴스까지 알아봤고 세 번째 뉴스 보겠습니다. 네, IMF 한국 환율 우려 제한적, 정부 부채는 악화 전망. 이 국제통화기금, 그 IMF 하면 이제 과거 우리나라 외환 위기 때 네. 이제 다들 뭐 좀 유명해졌다 할 수 있는데요. 그렇죠. 네. 그만큼 국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금융기관인데 이 IMF가 우리나라 환율에 대해서 이제 평가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환율이 급등하면서 국가 경제적으로 상당히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달러 원당 환율이 1,400원대를 처음으로 넘어섰는데요. 네. 이제 과거에 우리나라가 1,400원대 환율을 넘어선 적은 아까 말씀하셨던 이제 IMF 그 외환 위기 그리고 2008년 금융 위기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레고랜드 사태 때입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네 번째로 1,400원대를 넘은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고환율이 어떤 상태인지 우리나라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시장 주체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이때 지금 IMF가 우리나라 환율에 대해서 또 언급을 했습니다. IMF는 아직까지는 이러한 급격한 환율 변동에 따른 어려움을 우려해야 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진단을 하기도 했어요. 네. 간밤에 이제 크리슈나 스리니바산 IMF 아시아 태평양 국장이 이제 아태 지역 경제 전망 브리핑을 했었는데 예. 이 자리에서 이제 달러화 대비 원화 가치 하락에 대한 그러니까 그 환율 이제 상승에 대한 어떤 질문을 받고서 이제 한국의 통화 불일치가 제한적이고 인플레이션이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점을 이제 고려를 하면 이러한 환율 변동성이 우리나라 경제에 큰 어려움을 제기하지는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네. 또 이제 과거와 비교하면 우리나라는 환율이 너무 크게 움직일 경우에 뭐 걱정해야 될 정도로 불일치가 있지는 않다. 뭐 설명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그 IMF의 불일치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네. 여기서 이 통화 불일치라는 것은 어떤 외화 부채와 외화 자산 간의 어떤 차이를 의미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차이가 크면 환율이 움직임에 따라서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커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달러화 부채가 달러와 자산보다 훨씬 많은 경우에 이제 원화 가치가 급격하게 떨어지면 당연히 부채 상환의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IMF도 일어났던 맞습니다. 거 아닙니까? 외환 그래서- 위기가 벌어졌던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IMF 때 이제 과도한 외채로 뭐 우리나라 경제가 파탄에 이르렀다 이런 뉴스가 상당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은 뭐 서학 개미도 있고 해외 투자 자산, 국민연금 해외 투자 자산도 있고 네. 뭐 달러와 자산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외환 위기까지 걱정해야 될 수준은 아니다라는 게 지금 IMF의 판단이고요. 네. 그러니까 당장 지금 환율이 급등한 네. 영향
그 충격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그렇죠. 이제 IMF가 평가한 것 네네. 같고요. 그러면 IMF가 주목한 이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그 달러원 급등 원인은 어떤 거였습니까? 이게 보면은 IMF는 이제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 등과 비교해서 인플레이션 좀 덜 오르고 이제 더 빨리 내린 덕분에 이제 긴축 정책을 좀 일찍 종료했다고 이렇게 봤는데 예. 이에 따라 우리나라 지금 기준금리가 상당히 많이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통화 가치가 하락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뭐 환율이 오르긴 올랐는데 각 국가 상황에 맞는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환율이 차이가 나는 어떤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네. 예, 그러면서도 이제 아시아 국가들이 이제 미국의 움직임을 이제 과도하게 신경을 쓰기보다는 국내에 초점을 맞춘 좀 어떤 정책을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IMF는 우리나라 인플레이션이 여전히 목표보다 높기 때문에 이제 목표치로 내려올 때까지는 긴축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하기도 했고요. 네네. 또 섣불리 금리를 내리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경고를 하기도 했어요. 또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수출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봤는데요. 예. 고가 반도체에 대한 세계 수요의 확대에 따른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고 네. 내수는 점진적으로 좀 확대될 것이다 이렇게 네.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경제 전망은 긍정적으로 봤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환율 상황도 뭐 그렇게 나쁘지는 않고 그렇죠. 또 수출도 늘어날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부채에 대해서는 다소 우려를 표했다고요? 맞습니다. 뭐 IMF가 굳이 이야기하지 않아도 이제 우리나라의 부채 문제 뭐 심각한 수준이죠. 네. IMF는 이번에 우리나라 정부 부채에 대한 전망을 내놨습니다. 썩 상태가 좋지는 않았는데요. 네. IMF가 이달 발간한 재정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에 우리나라의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55.2%로 추산이 됐는데 이게 지금 작년 10월에 추정한 54.3%와 비교해서 0.9%포인트 그러니까 상승한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부채 상태를 이제 발표하는 6개월 텀 사이에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이 보다 악화됐다. 이렇게 추정을 좀 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는데 예. 이게 지금 IMF가 산정 방식을 구체적으로 공개는 하지 않아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왜 이렇게 됐는지는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데 네. 이 시장에서는 정부의 어떤 관리 재정 수지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인 것이 그 원인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 관리 재정 수지라는 게 어떤 국가의 가계부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정부의 총 수입에서 총 지출을 뺀 게 통합 수지라는 건데 예. 경제학적 용어로 네. 이게 통합 재정 수지에서 이제 국민연금 등 어떤 사회보장기금을 제외해서 본 게 관리 재정 수지다 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정부의 실질적인 재정 상태다 이렇게 볼 수 그러니까 있겠고요. 뺄 거 다 빼고 그렇죠. 들고 있는 자산, 순자산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정부는 이달 11일 이제 관리 재정 수지를 87조 원 적자라고 발표를 했어요. 네. 그런데 이게 2023년도 예산안을 편성할 때 목표를 이제 58조 2천억 원 했는데 지금 적자가 29조 원이 늘어난 겁니다. 정부 적자가 이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부채 비율이 더 늘어난 것으로 시장에서 보고 있고요. 네. 네. 이 IMF가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도 그렇게 좋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고요? 맞습니다. IMF는 2029년까지 연도별로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을 최대 1%포인트까지 줄줄이 상향을 했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55.2% 이 부채 비율이 이 상승 곡선을 꾸준히 그리면서 2029년 59.4%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